설계도까지 넘기지 않으면 여기서 끝이다. 폴란드가 한국 방산 기업을 향해 사실상 최후 통첩을 던졌습니다. 전쟁 위기 당시 한국 무기로 안보의 공백을 메웠던 폴란드. 그러나 총 사업비 406조 원 방산 예산을 손에 쥐자 협상 조건을 바꾼 겁니다. 완제품이 아닌 원천 기술 이전을 요구하며 계약 구조 전면 재조정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한국 측의 반응이 예상보다 차분하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위기처럼 보이지만 이미 계산된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과연 누가 협상 테이블의 주도권을 쥐고 있을까요? 빠져나갈 수 없는 구조를 먼저 설계해둔 한국. 폴란드의 도발 뒤에 숨겨진 대한민국의 치밀한 큰 그림을 지금 공개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하우 코발스키입니다. 폴란드 국방조달청 협상관으로 일하고 있죠. 2022년 2월 제 책상 위로 떨어진 긴급 보고서는 단 한 문장으로 요약됐습니다. 전쟁이 터졌고 우리 무기고는 텅 비었다고요. 창밖으로 보이는 바르샤바 구시가지는 여전히 평화로웠어요. 하지만 국경 너머에선 포성이 울렸고 우리 군 창고에는 소총조차 제대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유럽 전역이 공황 상태였죠. 독일은 자국 물량도 모자라 수출을 중단했고 프랑스는 납기를 2년 후로 잡았어요. 미국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집중하느라 우리를 뒤로 밀었습니다. 제 전화기는 하루 종일 울려댔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모두 같았어요. 기다리라는 것뿐이었죠. 회의실 탁자를 두드리는 국방장관의 손가락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그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죠. 얼마나 빨리 무기를 확보할 수 있느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유럽 업체들은 최소 18개월이 걸린다고요. 그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장관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18개월이면 전쟁이 끝나거나 우리가 무너진 뒤라는 걸 모두가 알았으니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보좌관이 조심스럽게 한 장의 자료를 건넸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긴급 납품 제안을 해왔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요? 자동차나 만드는 나라 아닌가요? 그런데 자료를 펼쳐보니 놀라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까지 라인업이 완벽했어요. 게다가 모두 실전 배치된 검증된 무기들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납기였습니다. 6개월이요. 독일이 2년 걸린다던 물량을 6개월 안에 넘기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웃음이 나왔어요. 허황된 약속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국경에선 탱크 소리가 들렸고 우리 군은 냉전 시대 장비로 버티고 있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 도박에 모든 걸 거는 것뿐이었습니다. 첫 화상회의에서 한지훈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국 방산기업 유럽 총괄이라고 소개하더군요. 그는 감정 표현이 거의 없었어요. 제가 납기를 재차 확인하자 그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자국군 물량 일부를 돌려서라도 약속을 지키겠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심이구나 싶었죠. 자국 군대 무기를 빼서까지 우리를 돕겠다는 건 보통 결단이 아니었으니까요. 계약서에 서명하면서도 불안했습니다. 정말 6개월 안에 가능할까요? 유럽 업체들은 설계 검토만 3개월 걸린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저는 도박을 걸었습니다. 이미 판도는 걸렸고 다른 선택지는 없었으니까요. 만약 이 계약이 실패하면 제 경력도 끝날 거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하지만 그건 나중 문제였습니다. 지금 당장 폴란드가 살아남는 게 먼저였죠. 그로부터 2주 후 폴란드 북부 항구에 첫 컨테이너가 도착했습니다. K9 자주포 부품들이었어요. 속도가 믿기지 않았죠. 저는 직접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컨테이너 문이 열리는 순간 한국 기술자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들은 잠도 제대로 안 자고 비행기에서 내린 것 같았습니다. 눈이 충혈된 채로 바로 조립 작업에 들어갔죠. 통역사를 통해 몇 마디 나눴는데 그들은 한국에서 출발하기 전날까지 공장에서 야근을 했다고 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폴란드는 그저 고객일 뿐인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한지훈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신들도 70년 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던 그때를 기억한다고 했죠.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첫 번째 K9 자주포가 완성됐습니다. 시험 사격 당일, 저는 관측소에서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포구에서 불길이 뿜어져 나오고 포탄이 정확히 목표물을 맞췄습니다. 오차 범위 2m 이내요. 독일제보다 정확도가 높았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바뀌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긴급 수혈이 아니구나 싶었죠.
한국은 정말 제대로 된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포병대장이 제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20년간 포병으로 복무했지만 이런 성능은 처음이라고 했죠. 사거리가 독일제보다 10km 더 길고 발사 속도도 빨랐어요. 저는 그 순간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다시 보게 됐습니다. 석 달째 접어들자 K2 전차들이 줄지어 도착했습니다. 폴란드 기갑부대 사령관은 시운 전후 제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목소리에 흥분이 가득했죠. 기동성이 레오파르트보다 뛰어나다고 엔진 출력이 상상 이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받아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 나라가 대체 어떻게 이런 기술을 가진 거죠? 독일과 프랑스가 수십 년 투자해서 만든 기술을 한국은 어떻게 따라잡은 건가요? 5달째 FA-50 전투기가 폴란드 영공에 처음 떴습니다. 조종사들은 적응 훈련을 마치고 극찬을 쏟아냈어요. 조작이 직관적이고 정비가 간단하다고요. 저는 경납고를 돌아보며 한국 정비팀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매뉴얼도 안 보고 부품을 교체했어요. 손에 완전히 익은 동작이었죠. 유럽 전투기는 정비에 전문가가 필요한데 이건 일반 정비병도 다룰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정확히 6개월째 되는 날 마지막 납품이 완료됐습니다. 한지우는 인도 확인서에 서명하며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느냐고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답했습니다. 자신들은 전쟁을 겪어본 나라라고 급할 때가 어떤 건지 안다고 말이죠.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전쟁을 겪어본 나라. 그게 한국을 다르게 만든 건가요? 저는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폴란드는 살아남았어요. 한국 덕분에요. 그때만 해도 저는 순수하게 감사했습니다. 그땐 선택권이 없었으니까요. 한국밖에 없었으니까요. 제 책상 위엔 각 부대에서 올라온 감사 편지들이 쌓여 있었어요. 모두 한국 무기의 성능에 감탄하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그 감사의 감정이 얼마나 오래 갈지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급한 불이 꺼지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직 몰랐던 거죠. 전쟁의 공포가 사라지고 나면 협상 테이블 위에 무엇이 올라올지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생존이 보장되면 인간은 다른 걸 원하게 된다는 사실을 그때의 저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날 이후 한국이라는 이름은 폴란드 국방부 안에서 구세주처럼 불렸어요. 하지만 6개월 뒤 그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가 완전히 바뀔 줄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감사는 생각보다 빨리 식는 법이니까요.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폴란드의 겨울은 여전히 추웠지만 국경은 안정을 되찾았어요. 한국산 무기들이 배치된 전선은 그 어느 때보다 든든했죠. 저는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군 보고서를 확인했습니다. K9 자주포 가동률 98%, K2 전차 정비 소요시간 유럽제 대비 절반 수준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사무실 분위기는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안나 비스니에프스카 전략실장이 제 책상 앞에 앉아 서류 뭉치를 펼쳐놓았어요. 그녀는 EU기금 구조 전문가였죠. 독일 견제에 누구보다 적극적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안나가 말했어요. 이제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한다고요. 저는 그녀의 눈빛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생존 단계는 끝났다는 거였죠. 이제는 성장을 생각할 때라는 의미였어요. 안나는 손가락으로 숫자를 가리켰습니다. 406조 원이요. 폴란드 정부가 향후 10년간 책정한 국방 예산 규모였죠. 유럽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였습니다.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전쟁 직후엔 살아남기 위해 돈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죠. 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폴란드의 미래가 결정될 거였어요. 안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예산이 전부 해외로 나가면 국내 산업은 죽는다고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르샤바 시내 곳곳에 폴란드 방산업체들의 간판이 보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전차도 자주포도 전투기도 만들 수 없었습니다. 기술이 없었으니까요. 냉전시대 소련 기술에 의존하다가 독립 후엔 독일과 프랑스 부품을 조립하는 수준이었죠. 안나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회의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국방부 주요 인사들이 모였죠. 재무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국민들이 불만을 제기하기 시작했다고요. 세금으로 거둔 돈이 외국 기업에만 불리고 있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산업부 장관도 거들었어요. 폴란드 방산 기업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땐 무기만 있으면 됐으니까요. 하지만 위기가 지나가자 사람들은 다른 걸 원하기 시작했죠. 단순히 무기를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안나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화면에 떠오른 건 유럽 방산 지도였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이 색칠되어 있었죠. 안나가 설명했어요. 이 나라들은 모두 자체 방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요. 그들은 무기를 수출할 뿐만 아니라 기술도 함께 팔았습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항상 사는 쪽이었죠. 다음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한국과의 계약 내역이 나타났어요. 저는 그 숫자들을 이미 외우고 있었습니다.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212문, FA50 전투기 48대요. 총액만 해도 천문학적이었죠. 안나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이 돈으로 우리가 얻은 건 뭐냐고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우리가 얻은 건 무기였습니다. 훌륭한 무기였죠. 하지만 기술은 아니었어요. 우리는 여전히 한국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부품도 정비도 업그레이드도 전부 한국 손을 거쳐야 했죠. 안나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고객이 아니라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고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엔 6개월 전 한지훈과 나눈 계약서가 놓여 있었어요. 저는 그걸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조항 하나하나가 명확했죠. 한국은 완제품을 납품하고 우리는 대금을 지불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기술 이전에 관한 내용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급할 때 한국은 구세주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급하지 않았죠. 오히려 한국이 우리를 필요로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406조 원이라는 시장 말이죠. 이 정도 규모면 협상력이 생긴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내부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어요. 제목은 방산기술 자립 로드맵이었습니다. 핵심은 간단했죠. 앞으로의 계약은 단순 구매가 아니라 기술 이전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폴란드 내 생산시설 구축, 핵심 부품 국산화, 설계도 공유까지요. 안나가 제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그녀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제 한국에 통보할 차례라고 했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한지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6개월 전 그가 자국군 물량까지 돌려가며 우리를 도왔던 모습 말이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비즈니스였어요. 감정을 섞을 일이 아니었죠. 공식 서한을 작성했습니다. 내용은 명확했어요. 폴란드는 추가 계약을 원하지만 조건이 있다고요. 기술을 통째로 넘기지 않으면 더 이상의 계약은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서명을 하면서 이게 협상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어요. 서한을 발송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국 측에서 회신이 왔어요. 화상회의 일정을 잡자는 내용이었죠. 저는 안나와 함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우리의 입장은 확고했어요. 폴란드는 더 이상 단순 고객이 아니라는 거였죠. 회의 당일 화면에 한지훈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무표정했어요. 저는 준비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폴란드의 국방 예산 규모, 유럽 시장에서의 전략적 위치, 그리고 우리의 요구사항이요. 한국이 기술 이전에 동의하면 폴란드를 유럽 생산 거점으로 삼을 수 있다고 제안했죠. 한지훈은 끝까지 듣고 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간단히 말했어요. 검토해보겠다고요. 저는 그 반응에 약간 당황했습니다. 반박도 협상도 없이 그냥 검토하겠다니요? 하지만 안나가 제 팔을 살짝 건드렸어요. 회의가 끝난 후 그녀가 말했습니다. 한국도 결국 시장이 필요하다고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한국도 수출이 필요했죠. 406조 원 규모의 시장을 포기할 순 없을 거였어요. 우리에겐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독일도, 프랑스도, 미국도 폴란드와 계약하고 싶어 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바르샤바 시내를 걸었습니다. 거리엔 평화가 흘렀어요. 6개월 전의 공포는 이미 과거였죠. 사람들은 웃으며 걸었고 카페는 붐볐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젠 우리가 조건을 정할 때라고요. 하지만 제가 몰랐던 게 있었습니다. 협상 테이블 위에 올라온 건 단순한 계약서가 아니었다는 거요. 한국은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고 저는 그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감사는 빠르게 식었지만 계산은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서한을 보낸 지 2주가 지났습니다. 한국 측에서 정식 협상 일정을 잡아왔어요. 장소는 바르샤바 중심가에 있는 호텔 회의실이었죠. 저는 안나와 함께 협상 전략을 다시 점검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명확했어요. 설계도를 받아내는 것, 그것도 전면적으로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한지훈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옆엔 2명의 기술진이 동석했어요. 저는 악수를 청하며 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여전히 무표정이었죠. 감정을 읽을 수 없는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번엔 달랐습니다. 6개월 전처럼 급하지 않았으니까요.
자리에 앉자마자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폴란드의 향후 10년 국방 계획이었어요.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전차 추가 도입 300대, 자주포 150문, 전투기 80대요. 한지훈이 자료를 훑어봤습니다. 저는 그가 숫자의 의미를 이해했으리라 확신했어요. 이건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시장 규모였으니까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을 신뢰한다고 지난 6개월이 그걸 증명했다고 말했죠. 하지만 이제는 단계를 높일 때라고 덧붙였어요. 단순 구매가 아니라 파트너십으로 발전해야 한다고요. 한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저는 그 반응에 고무됐어요. 안나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폴란드 내 생산시설 구축 계획이 나타났죠. 우리는 이미 부지까지 선정해놨어요. 바르샤바 외곽 산업단지였습니다. 안나가 설명했어요. 여기서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조립할 계획이라고요. 물론 한국의 기술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죠. 한지훈이 처음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조립 수준을 묻더군요. 저는 잠시 멈췄다가 답했습니다. 완전한 생산 능력을 원한다고요. 단순 조립이 아니라 설계부터 제조까지 전 과정을 폴란드에서 진행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 순간 한지훈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폴란드는 유럽의 중심이라고, 여기서 생산하면 전 유럽 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한국에게도 이익이라고 강조했죠.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술을 확보하면 한국 없이도 생산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한지훈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기술 이전은 신중한 문제라고 했어요. 단순히 설계도를 넘기는 게 아니라 전체 생태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죠. 부품 공급망, 품질 관리 시스템, 기술 인력 양성까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변명처럼 들렸거든요.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폴란드에는 이미 숙련된 엔지니어들이 있다고, 소련 시절부터 무기를 다뤄왔다고 말했어요. 필요한 건 설계도와 핵심 기술뿐이라고 주장했죠. 안나가 거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독일, 프랑스와도 논의 중이라고요. 그 말이 나가자 회의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한지훈의 동료 기술진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저는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먹혔다는 생각이 들었죠. 독일 카드가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더 밀어붙였습니다. 라인메탈에서 레오파르트의 생산 라인을 폴란드로 이전하겠다는 제안을 해왔다고 말했어요. 물론 과장이었습니다. 실제론 초기 논의 단계였죠. 하지만 협상에서 과장은 필요했어요. 저는 한지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우린 선택지가 많다고요. 한지훈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물었어요. 독일이 기술 이전을 약속했느냐고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협의 중이라고, 긍정적이라고요. 사실 독일은 기술 이전에 매우 보수적이었어요. 하지만 한지훈이 그걸 알 리 없다고 생각했죠. 안나가 또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유럽 각국의 방산 협력 사례들이었어요. 독일과 스페인의 공동 생산,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기술 교류요. 안나가 강조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서로 기술을 공유한다고, 한국도 유럽 시장에 진입하려면 이 관행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죠. 저는 테이블에 손을 얹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핵심을 찌를 때였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의 최대 고객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조건이 있다고요. 설계도를 통째로 넘기지 않으면 추가 계약은 어렵다고 분명히 했죠. 한지훈이 대답했습니다.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사와 협의해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 반응에 만족했습니다. 거부가 아니라 검토라니요. 이미 절반은 성공한 거나 마찬가지였죠. 저는 더 압박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고, 독일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한지훈 일행이 나갔습니다. 안나와 저는 회의실에 남아 서로를 바라봤어요. 안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했다고, 한국도 결국 우리 조건을 받아들일 거라고 말했죠.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엔 우리가 주도권을 쥐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국방장관에게 보고했습니다. 협상이 순조롭다고, 한국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죠. 장관은 만족스러워했어요. 독일 카드를 잘 활용했다고 칭찬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 칭찬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르샤바의 야경이 아름다웠죠. 6개월 전 이 창문 너머로 불안한 미래를 바라봤던 게 기억났어요. 하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우리에게 협상력이 생겼죠. 한국은 우리 시장이 필요했고, 우리는 그걸 이용할 수 있었어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젠 우리가 조건을 정하는 시대라고요.
감사는 이미 충분히 표현했어요. 6개월 전 계약금으로요. 이제부터는 비즈니스였습니다. 냉정한 계산이 필요한 시간이었죠. 안나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독일 측에서 추가 미팅을 제안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일정을 잡으라고요. 한국에게 보여줄 카드가 하나 더 생긴 셈이었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협상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자부심이었어요. 폴란드를 유럽 방산 허브로 만들겠다는 꿈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죠. 한국의 기술과 우리의 시장이 만나면 완벽한 조합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놓친 게 있었습니다. 한지훈의 침묵이 의미하는 바를요. 그가 아무 말 없이 듣기만 했던 이유를 저는 그저 압박에 굴복하는 신호로만 읽었어요. 협상 테이블 위에 놓인 건 단순한 계약서가 아니라 이미 짜여진 판이었다는 걸 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젠 우리가 조건을 정한다고 믿었죠. 하지만 진짜 조건은 이미 다른 곳에서 설계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한국 측에서 답변이 왔어요. 화상회의 요청이었죠. 저는 안나와 함께 회의실에 들어서며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지난 한 달간 독일과의 미팅을 3차례나 진행했거든요. 그들도 폴란드 시장에 관심이 많았어요. 저희는 그 사실을 한국에 흘렸죠. 화면에 한지훈이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무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그의 뒤로 더 많은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본사 임원들인 것 같았죠.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났어요. 한국도 긴장하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한지훈이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폴란드의 제안을 검토했다고 본사와 깊이 논의했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기술 협력에 동의한다고요. 그 순간 저는 안나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해냈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한지훈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고요. 먼저 일부 설계도를 제공하고 폴란드의 생산 능력을 확인한 뒤 추가 기술을 이전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전부를 원했거든요. 하지만 안나가 제 다리를 살짝 건드렸어요. 일단 받아들이라는 신호였죠. 제가 물었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의 설계도냐고요. 한지훈이 답했습니다. K9 자주포의 차체 구조와 K2 전차의 장갑 제조 기술이라고요. 저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시작으로는 충분했어요. 일단 발을 들여놓으면 나머지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계적 접근을 수용한다고 하지만 명확한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한지훈은 준비된 문서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3년 계획이었죠. 1차 년도에는 기본 설계도, 2차 년도에는 생산 공정, 3차 년도에는 핵심 부품 기술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안나가 질문했습니다. 엔진 기술도 포함되느냐고요. 한지훈이 답했습니다. 검토 대상이라고요. 폴란드의 생산 역량과 품질 관리 수준을 확인한 후 결정하겠다고 했죠. 저는 그 말에 약간의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우리를 시험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만족스러웠습니다. 독일은 기술 이전 자체를 거부했는데 한국은 적어도 문을 열었으니까요. 저는 계약 조건을 협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계도 제공 시기, 기술 지원 범위,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곧바로 국방장관에게 보고했습니다. 한국이 기술 이전에 동의했다고 단계적이지만 확실한 진전이라고 말했어요. 장관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잘했다고 이제 폴란드도 방산 강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다고 했죠. 그날 오후 긴급 내부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국방부 주요 인사들이 모였어요. 저는 한국과의 협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들뜨기 시작했죠. 재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이제 국방 예산이 국내로 환류될 수 있다고요. 산업부 장관도 흥분했습니다. 폴란드 방산업체들에게 희소식이라고 일자리가 창출될 거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들의 반응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이 모든 걸 이뤄냈다는 생각이 들었죠. 안나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방산 산업의 미래 청사진이었어요. 바르샤바 외곽에 생산시설이 들어서고 수천 명의 엔지니어가 고용되고 폴란드제 무기가 유럽 전역에 수출되는 그림이었죠. 회의실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유럽 허브 전략을 설명했어요. 폴란드에서 생산한 무기를 동유럽 국가들에 판매하겠다는 계획이었죠. 루마니아, 불가리아, 체코까지요. 한국 기술에 폴란드 생산 능력을 더하면 가격 경쟁력이 생긴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이제 독일을 견제할 수 있다고요. 그동안 독일은 동유럽 방산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폴란드가 자체 생산 능력을 갖추면 판도가 바뀐다는 거였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한 분석이었어요. 그날 저녁 안나와 저는 바르샤바 시내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비공식 자축 자리였죠. 안나가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승리를 위하여라고 말했어요. 저도 잔을 부딪혔습니다. 정말 승리처럼 느껴졌거든요. 안나가 말했습니다. 한국도 결국 시장이 필요했다고요. 406조 원 규모를 포기할 순 없었을 거라고요. 저는 동의했습니다. 우리가 압박을 잘했다고, 독일 카드가 효과적이었다고 말했죠. 안나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요. 저는 와인을 홀짝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3년 후면 폴란드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였어요. 한국 기술로 무장하고 자체 생산 능력까지 갖춘 나라요. 유럽에서 우리를 무시할 수 없을 거라고 확신했죠. 안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핵심 기술까지 넘길 거라고 생각하느냐고요. 저는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그들도 결국 무릎 꿇는다고요. 시장 논리를 거스를 순 없다고 말했죠. 안나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빛엔 미세한 의구심이 남아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미 첫 설계도를 받기로 약속했잖아요. 그게 중요했어요. 일단 문이 열리면 나머지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죠. 한국이 거부할 명분도 없었어요. 계약서에 단계적 기술 이전이 명시될 테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차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르샤바의 밤하늘이 맑았어요. 6개월 전 이 하늘 아래서 전쟁의 공포에 떨었던 게 기억났습니다. 하지만 이젠 달랐죠. 우리는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더 강해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폴란드 방산 산업의 미래가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았어요. 유럽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는 폴란드요. 그 중심에 제가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설계도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요. 종이 위의 선들이 실제 무기로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한지 저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한국이 우리에게 준 건 문서였지만 그들이 가져간 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 밤, 저는 승리의 꿈을 꾸며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악몽은 곧 시작될 예정이었죠. 설계도 속에 숨겨진 진실을 저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설계도가 도착한 건 2주 후였습니다. 대형 봉투에 담긴 USB와 두툼한 문서 파일을 들고 저는 폴란드 방산기술연구소로 직접 찾아갔어요. 기술진들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고 책임자인 야누시 박사가 기대감 가득한 얼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 K9 자주포의 차체 구조도가 펼쳐졌어요. 복잡하게 얽힌 선들 사이로 야누시 박사가 화면을 확대하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는 파악할 수 있고 제작 공정도 이해할 수 있다는 말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야누시 박사의 표정이 점차 굳어지면서 화면을 이리저리 넘기며 뭔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해진 저는 무슨 문제냐고 물었고 그가 한참을 침묵하다 답했어요. 핵심 부분이 빠져 있다고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화면으로 다가가며 야누시 박사가 가리키는 부분을 봤어요. 사격 통제 시스템 부분이었는데 설계도에는 외형만 그려져 있고 내부 알고리즘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단지 블랙박스 모듈이라고만 표시되어 있었죠. 다른 기술진이 K2 전차 설계도를 열었습니다. 장갑 제조 기술이라고 했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장갑판의 두께와 배치는 나와 있었지만 복합 소재 배합비는 없었고 한국 표준 규격 참조라는 문구만 적혀 있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싸늘해지면서 저는 야누시 박사에게 이걸로 생산이 가능하냐고 물었어요. 그가 고개를 저으며 불가능하다고, 이건 조립 매뉴얼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핵심 기술은 여전히 한국이 쥐고 있다는 거였죠. 당황한 저는 한지훈이 설계도를 준다고 했잖냐며 따졌지만 야누시 박사가 더 자세히 설명했어요. 설계도는 맞지만 완전하지 않다고, 마치 자동차 설계도를 주면서 엔진 부분만 빼놓은 것과 같다는 거였습니다. 다른 엔지니어가 문서 파일을 뒤적이다 기술 이전 계약서 부속 문서의 한 페이지를 크게 띄웠어요. 저는 그 내용을 읽고 숨이 막혔습니다. 핵심 부품은 한국에서 직접 공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었거든요. 제가 어떤 부품들이냐고 묻자 엔지니어가 리스트를 읽기 시작했어요. 사격 통제 컴퓨터, 엔진 제어 유닛, 통신 암호화 모듈, 능동 방호 시스템이라는 말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부품 리스트가 아니라 무기의 심장과 두뇌였던 거예요. 야누시 박사가 추가로 발견한 수출 조항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폴란드가 생산한 무기를 제3국에 수출하려면 한국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는 문장을 다시 읽으며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안나에게 급히 연락하자 그녀가 30분 만에 도착했고 야누시 박사가 처음부터 다시 설명하는 동안 안나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녀가 제게 계약서를 제대로 검토했느냐고 물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안나가 직접 문서를 뒤지기 시작했고 이후 기금 구조 전문가답게 계약서 해석에 능숙한 그녀가 1시간 후 발견한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로열티 조항이었죠. 화면에 띄워진 조항을 읽으며 저는 경악했어요. 폴란드가 생산하는 모든 무기에 대해 한국에 로열티를 지불한다는 내용이었고 단가의 15%였습니다. 안나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연간 100대를 생산하면 한국에 지불할 금액이 수천억 원에 달한다고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으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기술 이전이 아니라 라이선스 생산이었어요. 우리는 공장을 짓고 사람을 고용하지만 핵심 기술과 수익은 한국이 가져가는 구조였습니다. 야누시 박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건 기술 이전이 아니라 통행료 구조라고요. 다른 기술진이 또 다른 문제를 발견했는데 정비 조항이었어요. 주요 부품 교체는 한국 인증 기술자만 가능하다고 적혀 있었고 심지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한국 서버를 통해서만 가능했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만들지만 고칠 수는 없는 거였어요. 제가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량할 수 있느냐고 묻자 야누시 박사가 고개를 저으며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고 답했습니다. 모든 개량은 한국과 공동으로 진행해야 하고 지적재산권도 공동 소유지만 실질적 결정권은 한국에 있었죠. 안나가 벽에 기대서서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우리가 생산하면 할수록 한국에 더 많은 돈이 흐르고 유럽 전체가 우리를 통해 한국 무기를 쓰게 되면 정비체계 전체가 한국 표준으로 고착된다고요. 저는 책상을 두드리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한지훈이 우리를 속인 거라고 생각했지만 야누시 박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속임수는 아니라고 모든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다만 우리가 제대로 읽지 않았을 뿐이라고요. 그 말이 더 뼈아팠습니다. 저는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계약서를 다시 펼쳤어요. 영어와 법률 용어로 빽빽하게 적혀있는 문서를 보며 깨달았죠. 저는 핵심만 봤었어요. 기술 이전 동의, 단계적 제공, 3년 계획만요. 하지만 세부 조항은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안나가 차분하게 지금이라도 재협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이 조건으로는 폴란드가 얻는 게 거의 없다고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한국이 재협상에 응할까요? 야누시 박사가 추가 분석 결과를 보고하며 블랙박스 모듈의 개수를 세어봤다고 했어요. K9 자주포에만 37개, K2 전차에는 52개가 있었고 각각의 모듈은 한국에서 완제품으로 공급되며 우리는 그걸 조립만 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그럼 우리가 실제로 생산하는 부분은 뭐냐고 묻자 야누시 박사가 차체 외형, 기본 장갑판, 기계적 연결 부위라고 답했어요. 쉽게 말하면 껍데기였고 두뇌와 심장은 여전히 한국 거였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흐르며 모두가 충격에 빠져 있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틀 전만 해도 승리를 자축했는데 지금은 패배감이 밀려왔습니다. 우리가 압박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한국이 모든 걸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안나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독일 카드가 남아있다고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독일은 기술 이전 자체를 거부한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책상 위에 펼쳐진 수백 페이지의 계약서를 한 장 한 장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한국의 치밀함이 보였어요. 이건 단순한 계약서가 아니라 정교하게 설계된 구조였습니다. 우리가 생산하면 한국은 로열티를 받고 우리가 수출하면 한국은 승인권을 쥐고 우리가 정비하면 한국 부품을 사야 했어요. 심지어 우리가 개량해도 지적재산권은 공동이었죠. 이건 협상이 아니라 설계였습니다. 그날 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계약서를 펼쳐놓고 한 줄 한 줄 다시 읽어내려가는데 읽을수록 한국의 설계가 정교하다는 게 느껴졌어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저는 노트북을 열고 엑셀 시트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할 거라고 생각했죠. 첫 번째 시나리오를 입력했어요. 폴란드가 K9 자주포를 연간 50문 생산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국에 지불해야 하는 로열티는 대당 15%였고 여기에 핵심 부품 구매 비용을 더하면 실제로는 제조 원가의 40%가 한국으로 흘러갔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만약 폴란드가 생산한 무기를 루마니아에 수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출 승인권이 한국에 있으니 한국의 허락이 필요했고 계약서 47조 3항에는 제3국 수출 시 추가 로열티 5%가 명시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열심히 영업해서 수출하면 한국은 앉아서 돈을 받는 구조였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를 계산하다가 저는 키보드에서 손을 뗐어요. 정비 부품 교체 주기를 계산해봤는데 블랙박스 모듈들의 평균 수명이 5년이었고 교체 비용은 신규 구매가의 60% 수준이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무기를 만들면 만들수록
한국과의 거래는 늘어날 수밖에 없었죠.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잔 더 마시며 생각에 잠겼어요. 우리가 압박했다고 생각했던 그 협상 테이블에서 실제로는 한지훈이 모든 걸 계산하고 있었던 건가요? 독일 카드를 꺼냈을 때 그의 무표정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침 7시에 안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녀도 밤새 계약서를 검토했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지쳐 있었죠. 안나가 말했어요. 재협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하지만 우리 입장이 약하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고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전 회의가 소집됐어요. 국방부 주요 인사들이 모였고 저는 어젯밤 분석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화면에 띄워진 숫자들을 보면서 회의실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죠. 재무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건 사실상 종속 계약이라고 폴란드가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구조라고 말했습니다. 산업부 장관은 더 직설적이었어요. 며칠 전 승리를 자축했던 게 무색하다고 우리가 한국에 당했다고 말했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협상을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저였으니까요. 하지만 국방장관의 질문이 핵심을 찔렀어요. 그렇다면 대안이 있느냐는 거였습니다. 안나가 대답했어요. 독일과 협상을 재개하거나 한국과 재협상을 시도하거나 아니면 이 계약을 파기하는 방법이 있다고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각 옵션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독일의 경우 지난주 미팅에서 그들의 태도를 확인했습니다. 독일은 기술 이전 자체를 거부했고 폴란드를 동등한 파트너가 아니라 시장으로만 봤어요. 게다가 납기는 한국의 3배였고 가격은 2배 높았습니다. 한국과의 재협상은 어떨까요? 저는 한지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우리의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았고 결국 자신들이 준비한 계약서를 관철시켰어요. 재협상 테이블에서 우리가 무엇을 내세울 수 있을까요? 독일 카드는 이미 소진했고 다른 대안은 없었습니다. 계약 파기는 최악의 선택지였어요. 이미 1차 계약금을 지불했고 설계도도 받았으며 생산시설 부지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엎어버리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되는 거였죠. 게다가 한국이 그냥 물러날까요? 위약금 조항을 확인해보니 계약금의 3배를 배상해야 했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모두가 현실을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선택지가 없다는 사실을요. 국방장관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일단 계약을 진행하되 향후 2차 계약 때 조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자고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2차 계약 때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1차로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나면 우리는 한국 시스템에 더 깊이 묶이게 되니까요. 정비 인력도 한국 방식으로 훈련받고 부품 공급망도 한국 중심으로 구축되고 전체 운영체계가 한국 표준에 맞춰질 테니까요. 오후에 저는 혼자 바르샤바 거리를 걸었습니다. 맑은 날씨였지만 기분은 우울했어요. 카페에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죠. 사람들이 평화롭게 거리를 걷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6개월 전 이 거리는 전쟁의 공포로 가득했었죠. 한국이 우리를 구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때 한국이 아니었다면 폴란드는 훨씬 더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은혜가 이런 구조를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저는 커피잔을 돌리며 복잡한 감정에 빠졌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야누시 박사였습니다. 추가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 했어요. 저는 카페에서 나와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야누시 박사가 새로운 발견을 보고했는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구조를 분석해봤더니 모든 시스템이 한국 중앙 서버와 연동되어 있었다고 해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습니다. 폴란드가 생산한 무기들의 작동 상태, 위치 정보, 성능 데이터가 모두 한국으로 전송될 수 있다는 거였어요. 물론 계약서에는 보안 조항이 있었지만 기술적으로는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저는 야누시 박사에게 물었어요. 이걸 차단할 방법이 있느냐고요.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차단하면 시스템 전체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업데이트도 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우리는 기술적으로 완전히 한국에 의존하는 구조였습니다. 저녁 무렵 안나와 다시 만났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압박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압박당한 거냐고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런 것 같다고 한국은 우리보다 몇 수 앞을 보고 있었다고 답했어요. 안나가 말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무기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기술도 배운다고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이건 진짜 기술 이전이 아니라는 걸요. 밤에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앉았습니다. 책장에 꽂힌 국제협상 이론 책들이 보였어요. 제가 대학에서 배웠던 것들, 실무에서 적용했던 전략들이요.
하지만 한지우는 다른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협상이 아니라 구조를 설계했어요. 저는 노트를 펼치고 지난 3개월을 되돌아봤습니다. 우리가 독일 카드를 꺼냈을 때 한지우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기술 이전을 요구했을 때 그는 쉽게 동의했죠. 우리가 승리를 자축할 때 그는 조용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이제야 보이는 그림이 있었어요. 한국은 처음부터 이 구조를 의도했던 겁니다. 폴란드에 생산시설을 만들되 핵심은 자신들이 쥐는 거요. 우리는 유럽 시장의 창구가 되지만 실제 수익과 통제권은 한국이 가져가는 구조였죠. 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르샤바의 밤하늘에 별이 총총했어요. 우리가 압박했다고 생각했던 그 협상에서 실제로는 우리가 한국이 깔아놓은 판 위에서 춤을 춘 거였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라 설계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국방장관 집무실로 호출됐습니다. 책상 너머로 장관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독일은 정말 안 되는 거냐고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어요. 한 번 더 확인해 보겠다고요. 사실 저도 마지막 희망을 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국 계약의 함정을 발견한 이상 다른 선택지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했어요. 안나에게 연락해서 독일 라인메탈과의 긴급 미팅을 요청했죠. 놀랍게도 그들은 이틀 후 일정을 잡아줬습니다. 베를린행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독일은 그저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죠. 진짜 대안이 필요했으니까요. 안나가 옆자리에서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어요. 이번엔 제대로 따져야 한다고요. 라인메탈 본사는 웅장했습니다. 100년이 넘는 역사가 건물 곳곳에서 느껴졌어요. 회의실로 안내됐고 곧이어 독일 측 대표단이 들어왔습니다. 책임자인 슈미트 박사가 악수를 청하며 환영한다고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게 느껴졌어요. 저는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폴란드의 국방 현대화 계획, 406조 원 규모의 예산, 그리고 유럽 방산 허브로의 비전이요. 슈미트 박사는 끝까지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흥미롭다고 독일도 폴란드와 협력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술 이전 이야기를 꺼내자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슈미트 박사가 잠시 동료들과 독일어로 이야기를 나누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기술 공유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고 독일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요.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안나가 질문했어요. 어느 정도 수준의 기술 협력이 가능하냐고요. 슈미트 박사가 답했습니다. 폴란드 내에서 최종 조립은 가능하다고 하지만 핵심 부품과 시스템은 독일에서 생산해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한국 계약과 뭐가 다르죠? 제가 더 구체적으로 물었어요. 레오파르트 2의 엔진 기술은 이전 가능하냐고요. 슈미트 박사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그건 독일의 핵심 기술이라고 했어요. 포탑 설계는요? 역시 불가능이요. 사격 통제 시스템은요? 안 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한국 계약서와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적어도 차체 구조와 장갑 제조 기술의 설계도는 좋습니다. 물론 블랙박스가 가득했지만요. 그런데 독일은 아예 설계도 자체를 주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조립 매뉴얼만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안나가 가격을 물었습니다. 슈미트 박사가 제시한 견적서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어요. 레오파르트의 한 대당 가격이 한국 K2의 거의 2배였습니다. 게다가 납기는 18개월이었죠. 한국이 6개월 만에 해준 일을 독일은 3배 시간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납기 단축이 가능하냐고 묻자 슈미트 박사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독일 시스템은 정확성을 중시한다고 서두르면 품질이 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오만한 태도에 치가 떨렸지만 참았어요. 우리에게 선택지가 필요했으니까요. 안나가 조심스럽게 로열티 조항을 물었습니다. 슈미트 박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로열티요? 그런 건 없다고 했습니다. 대신 모든 부품을 독일에서 구매해야 한다고 했죠.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비쌌어요. 오후 세션에서 정비체계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독일 측 기술진이 설명했어요. 모든 주요 정비는 독일 인증센터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폴란드의 센터를 만들려면 최소 5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현장에서 바로 기술 지원을 해줬는데 말이죠. 제가 물었어요. 그럼 전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슈미트 박사가 답했습니다. 독일 기술진을 파견한다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전쟁 중에 독일 기술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소리였어요. 저녁 무렵 슈미트 박사가 조용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비공식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더군요.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고 그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독일 정부는 폴란드를 파트너보다는 시장으로 본다고요. 그의 말이 계속됐습니다. 폴란드가 자체 생산 능력을 갖추면 독일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정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했어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왜 협상 테이블에 앉았느냐고요. 슈미트 박사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폴란드가 한국과 계약하는 걸 견제하기 위해서라고 독일은 동유럽 시장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우리는 독일에게도 그저 카드일 뿐이었던 거예요. 호텔로 돌아와 안나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녀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독일은 안 되겠다고, 기술도 안 주고 가격은 비싸고 태도는 오만하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 차라리 나았어요. 적어도 그들은 납기는 지켰으니까요. 안나가 조용히 말했어요. 독일은 기술을 잠갔다고, 한국은 조건을 설계했다고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독일은 아예 문을 닫아버렸지만 한국은 문을 열되 그 안에 자물쇠를 걸어놨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슈미트 박사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조건을 조정할 여지가 있느냐고요. 그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게 독일이 제시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받아들이든지 말든지 폴란드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귀국 비행기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구름 위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독일 카드는 완전히 소진됐어요. 아니, 애초에 카드가 아니었습니다. 환상이었죠. 안나가 옆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녀의 노트북 화면을 힐끗 봤습니다. 독일 옵션 불가 사유라는 제목 아래 항목들이 나열되어 있었죠. 기술 이전 거부, 높은 가격, 긴 납기, 정치적 간섭, 오만한 태도요. 바르샤바에 도착해서 국방장관에게 보고했습니다. 독일은 실질적인 대안이 아니라고, 한국 계약을 진행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말했어요. 장관이 물었습니다. 한국 기술이 정말 필요하냐고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어요. 필요하다고요. 그날 저녁 사무실에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독일을 직접 확인한 이상 이제 자기 합리화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 계약이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최선의 선택이라고요. 로열티를 내더라도 무기는 생산할 수 있고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기술도 조금씩 배울 수 있다고요.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합리화일 뿐이라는 걸요. 우리는 한국이 설계한 구조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다만 독일보다는 그 구조가 덜 억압적이었을 뿐이죠. 안나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한국 측에서 연락이 왔다고 계약 진행 일정을 확정하자고 했대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일정을 잡으라고요. 다른 선택지는 없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바르샤바 야경이 보였어요. 한 달 전 이 창문 너머로 승리를 자축했었죠. 지금은 체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얻을 순 없었습니다. 그들의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독일 카드는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한국뿐이었어요. 저는 책상 서랍에서 한국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이제 이걸 받아들여야 했어요. 아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한국 측과의 최종 계약 회의가 잡혔습니다. 이번엔 서울이었어요. 한지훈이 본사에서 직접 만나자고 제안했고 저는 안나와 함께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눈에 들어왔어요. 생각보다 거대한 도시였죠. 한국방산기업 본사는 강남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유리로 된 고층 빌딩이었고 로비에는 각종 무기 모형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까지요. 저는 그 모형들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것들이 폴란드에서도 만들어지겠죠. 회의실로 안내됐는데 한지훈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옆엔 법무팀과 기술진이 함께했습니다. 한지훈이 악수를 청하며 환영한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모든 걸 알고 있었구나 하고요. 계약서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문서였고 이번엔 제가 한 줄 한 줄 꼼꼼히 읽었어요. 한 달 전과 달리 이제는 어디에 함정이 있는지 알았으니까요. 로열티 조항, 수출 승인권, 블랙박스 모듈, 정비체계, 소프트웨어 통제권까지요. 한지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폴란드의 우려를 이해한다고 몇 가지 조항을 개선했다고 했어요. 저는 기대하며 수정사항을 확인했습니다. 로열티가 15%에서 12%로 낮아졌더군요. 3% 차이였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천억 원이었어요. 안나가 다른 조항들을 물었습니다. 수출 승인권은요? 한지훈이 답했어요. 유럽연합 내 수출은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하겠다고요. 완전한 자유는 아니지만 그래도 개선이었습니다. 블랙박스 모듈은요?
일부 모듈에 대한 기술 문서를 추가 제공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계약서를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러다 새로운 조항을 발견했어요. 메이드 인 폴란드 표기 허용이라는 항목이었죠. 폴란드에서 생산된 무기에는 폴란드산이라고 표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조항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겉으로는 폴란드산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한국산이었으니까요. 심장과 두뇌는 한국에서 오고 우리는 껍데기를 조립해서 폴란드 국기를 붙이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오후 세션에서 생산시설 구축 일정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측 기술진이 상세한 로드맵을 제시했어요. 6개월 내 공장 착공, 1년 후 시범 생산, 2년 후 본격 양산이라는 계획이었죠. 한지훈이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현장에 상주하며 지원하겠다고요. 한국 기술자들이 폴란드에 온다는 건 그들이 계속 통제권을 쥔다는 의미였어요. 우리 엔지니어들은 그들에게 배우겠지만 핵심은 여전히 블랙박스 안에 잠겨 있을 거였습니다. 안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10년 후에는 어떻게 되냐고, 폴란드가 완전한 독립 생산이 가능하냐고요. 한지훈이 잠시 침묵하다가 답했습니다. 기술은 계속 진화한다고, 한국도 계속 업그레이드를 제공할 거라고 했어요. 그 말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죠. 영원히 한국에 의존하라는 거였습니다. 저녁 무렵 한지훈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고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한지훈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미하우 씨는 이 계약을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처음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고, 기술 이전을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라이선스 생산이라고요. 한지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게 현실이라고, 진짜 기술 이전은 세상에 없다고요. 그가 말을 이었어요. 독일도, 프랑스도, 미국도 핵심 기술은 절대 넘기지 않는다고요. 다만 방식이 다를 뿐이라고 했습니다. 독일은 아예 문을 닫고, 미국은 정치적 조건을 달고, 한국은 구조를 설계한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지훈이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한국도 30년 전엔 폴란드와 같은 위치였다고요. 미국 기술에 의존하고 라이선스 생산만 하고 핵심은 늘 블랙박스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거치며 배웠다고, 이제는 자체 기술을 갖췄다고요.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폴란드도 30년 후엔 독립할 수 있냐고요. 한지훈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때가 되면 또 다른 기술 격차가 생겨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기술은 멈춰 있지 않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펜을 들고 제 이름을 쓰는 순간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패배도 승리도 아닌 그저 현실을 받아들이는 느낌이었죠. 안나도 옆에서 서명했고 한지훈이 마지막으로 사인했습니다. 사진 촬영이 이어졌어요. 한국 언론들이 몰려와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어요. 이번 계약의 의미가 무엇이냐고요. 저는 준비된 멘트를 읽었습니다. 폴란드와 한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이라고,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라고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했어요. 이건 파트너십이 아니라 종속이라고요. 물론 독일보다는 나은 종속이었지만요. 폴란드는 메이드 인 폴란드 딱지를 얻었지만 핵심 엔진은 한국이고, 사격 통제 알고리즘은 한국이고, 수출 승인권은 한국이고, 정비 체계는 한국 표준이었습니다. 귀국 비행기에서 안나가 말했어요. 그래도 일자리는 만들어진다고, 우리 엔지니어들이 배울 기회는 생긴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나았죠. 하지만 이게 우리가 원했던 미래는 아니었어요.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지난 6개월을 되돌아봤어요. 전쟁의 공포에서 시작해 한국의 긴급 지원을 받고 감사했다가, 오만해졌다가, 압박했다가, 충격받았다간 체념하기까지의 여정이었죠. 급한 불은 꺼졌습니다. 폴란드는 무기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될 거예요. 하지만 판은 한국 것이었어요.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지만 이 구조에서 심장은 여전히 한국의 것이었습니다. 바르샤바에 도착해서 국방장관에게 최종 보고를 했어요. 계약이 체결됐다고, 조건이 일부 개선됐다고 말했습니다. 장관이 물었어요. 이게 최선이냐고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최선이라고요.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르샤바의 하늘이 맑았어요. 6개월 전 이 창문 너머로 전쟁을 걱정했고, 한 달 전엔 승리를 자축했고, 지금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에 계약서 사본을 넣으며 생각했어요. 우리는 협상했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한국이 깔아놓은 구조 위를 걸었던 거라고요. 압박했다고 생각했지만 모든 것은 이미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방산 강국의 꿈을 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도달한 곳은 한국방산 시스템의 유럽 지부였어요. 독립적인 생산자가 아니라 정교하게 설계된 생태계의 일부가 된 거였죠. 저는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급한 불은 껐다. 하지만 판은 한국 것이었다. 이게 지난 6개월의 진실이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의 현실이 될 거였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폴란드가 무기를 만드는 시대요. 하지만 그 무기의 심장은 여전히 한국에서 뛰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폴란드 국방조달청 협상관의 시선으로 지난 1년을 따라가 봤습니다. 전쟁의 공포 속에서 한국을 만났고 6개월 만에 기적 같은 납품을 받았고 감사는 빠르게 오만으로 바뀌었죠. 406조 원이라는 시장을 무기로 기술을 요구했고 독일 카드까지 꺼내들며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깨달은 건 이것이었어요. 협상 테이블 위에 놓인 건 계약서가 아니라 이미 완성된 설계도였다는 사실. 폴란드는 정말 패배한 걸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무기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됐고 수천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겁니다. 메이드 인 폴란드라는 자부심도 얻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도 사실입니다. 핵심 기술은 여전히 한국에 있고 로열티는 계속 흐르고 수출 승인권은 한국이 쥐고 있으며 정비체계는 한국 표준에 종속됩니다. 이게 바로 현대방산 시장의 진짜 모습입니다. 독일은 문을 아예 닫았어요. 미국은 정치적 조건을 달고 프랑스는 자존심으로 버팁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설계도도 줬고 생산시설도 짓게 해줬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가장 관대해 보였죠. 하지만 그 문 안에는 정교한 구조가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블랙박스 모듈 37개. 사격 통제 알고리즘은 암호화되어 있고 엔진 제어 시스템은 블랙박스, 능동 방호 장치는 한국 직수입입니다. 폴란드는 차체를 만들고 장갑판을 붙이지만 그 무기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발사하는 모든 순간 그 두뇌와 심장은 한국에서 뛰고 있습니다. 이건 라이선스 생산이 아닙니다. 정교하게 설계된 생태계 편입이에요. 한국이 잘못한 걸까요? 아닙니다. 한지훈의 말을 기억하세요. 독일도 프랑스도 미국도 핵심 기술은 절대 넘기지 않습니다. 다만 방식이 다를 뿐이죠. 한국도 30년 전엔 똑같았어요. 미국 기술에 의존하고 라이선스 생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거치며 배웠고 지금은 그 구조를 수출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질문이 있습니다. 한국은 왜 그렇게 치밀하게 설계했을까요? 혹시 폴란드가 언젠가 배신할 거라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생각해보세요. 6개월 전 전쟁의 공포 속에서 한국이 요구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공정한 계약금, 명확한 납기, 검증된 무기.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함정이었습니다. 급할 때는 아무 조건도 달지 않았어요. 대신 폴란드가 한국 무기에 의존하게 만들었습니다. 6개월 만에 전력이 재편됐고 군 전체가 한국 시스템에 적응했고 정비 인력이 한국 방식으로 훈련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폴란드는 이미 빠져나갈 수 없는 구조에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급한 불이 꺼지고 나서 폴란드가 기술을 요구했을 때 한국은 여유롭게 계약서를 꺼내들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판은 짜여 있었으니까요. 이게 바로 한국방산의 진짜 무기입니다. K2 전차도 K9 자주포도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생태계의 시작점이에요. 한번 들어오면 빠져나갈 수 없는 구조. 사용하면 할수록 더 깊이 의존하게 되는 시스템. 폴란드는 압박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들은 이미 한국이 깔아놓은 판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 방산은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동유럽, 중동, 동남아시아, 남미. 각각의 나라들이 폴란드와 비슷한 여정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10년 후, 20년 후 그들은 자국산 무기를 생산하며 자부심을 느낄 겁니다. 하지만 그 무기의 심장은 여전히 한국에서 뛰고 있을 거예요. 결국 이건 힘의 논리입니다. 기술을 가진 자가 구조를 설계하고 필요한 자가 그 구조에 들어가는 것. 30년 전 한국은 필요한 자였어요. 지금은 설계하는 자가 됐죠. 폴란드의 미하우 코발스키는 지금도 바르샤바 사무실에 앉아 있을 겁니다. 그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급한 불은 껐지만 판은 한국 것이라는 사실. 감사는 진심이었지만 구조는 이미 완성되어 있었다는 것. 한국은 폴란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폴란드를 자신의 생태계로 편입시켰어요. 그리고 이 판 위에서 새로운 세계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